오늘 대구의 한 PC방에서 3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인도를 넘어 막걸리집으로 돌진했습니다. 대구 인구의 8%가 과도한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2천여 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음주의 중독증들이 골물대로 골마 사회 현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각종 중독 현상으로 상처받고 있다. 남성 8.7%에 이르는 알코올 중독,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까지. 중독증은 쇼핑 중독, 성형 중독 등 그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뇌 조절 능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정신질환 및 사회 부적응을 일으키는데 술만 들어가면은 180도 높잖아요. 묶여서 왔어요. 잡혀가지고. 너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내 존재 가치는 소멸되고 있으며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늪에서 헤매고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한 번 걸리면 완치가 불가능해 더욱더 주의해야 할 난치병 중독증. 선택은 쉽지만 포기는 어렵고 순간의 쾌락은 가질 수 있지만 인간다운 삶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질환. 달콤하지만 무서운 유혹, 중독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TV 메디컬 약손의 지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영어로 어딕션, 이 중독이라는 이 단어에는 열중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독과 열중,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이 각자가 가지고 오는 이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성과 금단 현상이 생기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의지력의 문제로 여기지만 그러기엔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음식과 운동, 도박, TV와 컴퓨터와 같이 중독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주위에는 실로 너무나 많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무엇인가 중독돼 있지 않을까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선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 중독에 관해 얘기합니다. 이제 점점 그만 마셔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대 정신과 전문 의료기관. 그 안에서도 다양한 중독 관련 환자들이 모이는 중독정신과. 1986년 국내 최초로 알코올 중독 환자 진료를 위한 병동이 개설된 이곳에서 오늘의 주치의를 만났다.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중독 환자들의 오랜 친구.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중독센터 이계성 선생이다. 중독증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의사.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책임이고 사실은 내가 여기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도 내 책임이고 요즘 술 안 드시면서 단주하시면서 야 이게 제일 좋구나라고 느끼셨던 건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중독 정신과 의사는 일반 의사와는 진료 방법도 진료 자세도 다르다. 제가 치료 모임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가운을 안 입고 들어가는데요. 이게 결국은 중독자를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의사로서 중독자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게 의사의 가운을 입었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접근하고 친해지면 그때서야 치료자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을 오기 때문에 그대로의 환자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계성 선생. 친근한 연구실의 풍경처럼 치료의 반은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이다. 우리 이제 치료 모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작년에 만들어주신 건데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카드라서 그런데요. 우리 한우분들이 나를 치료자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당시엔 제가 굉장히 머리를 길러서요. 그 당시 별명이
이마예요. 자신의 의료 활동과 연구 활동에 힘이 되어주는 환자들. 그들을 위한 보답으로 중독증 치료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2008년 중독학회지 올해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에서 열린 중독학회 심포지엄.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입법조사처 조사관, 경찰대학 교수, 그리고 이계성 선생이 발표를 준비한 자리다. 알코올과 관련된 범죄, 가정폭력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크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포스터 사진인데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만 묻기보단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계성 선생은 말하고 있다. 단기교육 및 수강 명령이 있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40시간, 80시간인데 결국은 그런 법률적 책임만으로는 음주와 관련된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책임하고 치료적 구호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일 매시간을 중독 환자들과 부딪히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긍정적 중독에 빠지기도 한다는 이계성 선생. 환자분이 선생님 왜 맨날 저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지? 습관해야 됐나 나도?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 제 말씀을 들어주고 따라주려고 노력하시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그런 분 볼 때마다 마약을 한 대씩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앞서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도 무엇인가 중독돼 있지 않나 하는 건데요. 그럼 두 분은 어디 중독돼 계신가요? 권하나 씨, 네. 어디 뭐 중독된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본방송 보고, 재방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좋아하는 정도지 중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고 또 보고 그러면 중독 아닌가요?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블 TV에서 또 틀면은 뭐 지나간 드라마 또 나오면 또 보고 싶고. 그렇죠. 네. 같은 걸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으니까요. 같은 걸 다시 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권하나 씨 중독에 가까운데. 네, 지동준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굳이 요즘에 중독이 있다면은 밤에 잘 때 이 생각을 하면서 테니스, 테니스, 운동 워낙 좋아하니까 생각 속에서도 잠에서도 이렇게 공 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천정이 이렇게 보여요.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많이 열심히 치시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보통 여성들이 쇼핑 중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뭘 사도 또 사야 될 것 같고 또 어디 쇼핑하러 갈 때 그렇게 에너지가 샘솟으면서 즐거워요, 이게. 중독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부터가 중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참 궁금하긴 해요. 다들 자기는 즐기는 건데 상대가 보기에는 게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즐기는 것과 중독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전문 선생님을 모시고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중독센터 이계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그 중독센터가 따로 있는 걸로 봐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중독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중독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오시나요? 거의 한 80% 이상은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시고요. 나머지 20% 미만이 도박 중독하고요. 마약 마약 중독자라고는 마약 사용자나 마약 중독자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알코올, 지금은 술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나 뭐 흡연이나 도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중독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던데요. 뭐 특별히 그런 데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
중독의 문제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년에 250만 명 정도가 중독자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네. 도박 중독이나 다른 여타 인터넷 게임 중독까지 따져보면 1,000만 명 이상이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코올 근데 때문에? 이제 중독의 시작은 사실은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그것이 병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큰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좀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가족 체계가 조금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사는 능력들이 좀 떨어지고 또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좌절을 많이 겪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들이 사실 중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술을 좋아하는 부모님 네. 밑에서 이제 크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술을 좋아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유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예를 들면 충동적인 성격이 유전이 되고요. 술이 센 게 유전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알코올을 네. 분해하는 효소가 남들에 비해서 빨리 분해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시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회 정서적인 분위기와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 술 권하는 사회라 네. 그러죠. 술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관대한 너무 정말 분위기가 관대하죠. 있잖아요. 너무 관대해서요. 그러지 말자고 오늘 나왔습니다. 네. 나만 마셔야지 같이 마시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런데 이 중독은 보통 병이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 뭐 알코올을 잘 조절할 수 없는 것처럼 의지나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질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알코올, 약물, 담배, 게임을 하다 보면요. 네. 뇌가 변합니다. 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따 강연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 변한 뇌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동상의 정서적인 또 인지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이나 조울병 같은 심한 정신병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정신과적 장애다라는 개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일반인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이 당신들이 조금 잘해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동기가 부족해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결국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망가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치료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이게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맞아요. 드리기도 참 어려운 예. 지금 상황입니다. 뇌가 변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덜컥 좀 겁이 나는 네. 예, 또 질환이기도. 술, 담배 안 하신다고. 예, 저는 안 하는데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이. 네. 예. 네, 그러면 뇌에 손상이 온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2008년도에 중독정신의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던 논문이 알코올 중독, 화학적 뇌손상.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화학적인 물질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신경손상을 일으킨다라는 거고요. 예. 그럼 어떤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뭐 술이라든지 커피 한두 잔 마신다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어떤 상태가 돼야 중독이라고 아까 표현할 드라마 수 되게 있습니까? 좋아하신다고 좋아하는 말씀하셨잖아요. 것과 중독 이것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라이킹이 원팅으로 바뀌는 거가 중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실 때쯤 되면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생하셨습니다. 술 드시느라고. 왜 그러냐면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예. 그거를 없애려고 마시다가 못 견뎌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 안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뭐 이렇게 중독과 좋아하는 것도 혼동이 되긴 하지만은 중독하고 집중하는 것도 약간 좀 혼동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좀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공부는 잘 안 해도 왜 컴퓨터 게임은 정말 열심히 한다. 집중력이 정말 높다. 이런 말씀 많이 엄마가 밥 하잖아요. 먹으라 하면 못 듣죠. 집중한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 있다라는 건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고요. 예.
재미가 있다는 건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 집중을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게임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최근에 프로게이머하고 또 게임 중독자하고의 뇌 차이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로게이머의 뇌는 대뇌 피질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들한테 게임은 쾌락이 아니라 일이고 노동이에요. 근데 게임 중독자한테는 이건 회피고 도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요? 정말 그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실제 생활이랑 가상의 생활이랑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그것도 왜 중독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아니, 인간의 뇌는요, 상상으로 경험한 것하고 실제로 경험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양궁이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활을 쏘는 상상을 하면 실제로 활을 쏠 때와 비슷한 뇌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상에 빠져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게 실제로 경험한 건지 아니면 상상으로 경험한 건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정말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 도박 중독, 그러니까 습관성 도박 같은 경우에는 흔히 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따게 되면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뇌질환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또 그게 아닐 것 같네요. 이제 실은 도박은 돈 때문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마비되고 고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박은 승부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승부가 일어날 때 주는 쾌락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부가 빨리 나는 게임일수록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네. 그러면, 승부욕과는 상관이 글쎄요, 네. 승부는 좋아하시잖아요. 보통 남자분들도 그렇고 운동할 때도 승부욕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부자지간에도 처음에는 아이랑 놀아주러 갔다가 아빠가 아이와 경쟁하는 그런 경우도 중독이 이렇게 뇌질환, 뇌 기능 장애라면은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중독이 되기 전에 오늘 같은 프로를 보거나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중독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벗어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중독에 빠지고 나면 그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가 변한 정신과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치료 체계 안에서 약물 치료받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요. 치료 모임 참석하시는 거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들을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것들을 어기기 시작하면 쉽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나는 중독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한 포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소수의 분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사실.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뇌질환 중독은 어떤 병이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의 늪에 빠지는 건지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전문의 이계성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시작하죠. 오늘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제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리고 연구하면서 중독을 통해서 알아본 인생과 행복의 비밀을 오늘 공개할까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코올하고요. 알코올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심순히 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담배, 니코틴. 또 재밌는 게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렇게 뇌가 작은 문해와 비슷하다라는 비유를 했고요. 마약, 도박, 그리고 우리의 뇌, 그리고 애착, 관심, 사랑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젊은 친구들 와 계신데 저분들 뇌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중독이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하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 하숙방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중독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건 잘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독은 최근에 이런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폐암으로 사망한 이주일 씨나 방광암으로 사망한 원종배 아나운서나 둘 다 굉장히 심한 꼴초셨습니다. 사실 알코올 중독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간경화에 걸려서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내일 죽을 건데도 불구하고 술을 드시거나 폐암에 걸려서도 술을 드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도박 중독자나요. 이건 히로뽕 중독자의 4년 만에 얼굴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형 중독으로 알려진 선풍기 아줌마. 그다음에 안양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피해자였던 혜진이 어머님까지도 사실 중독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모두 다 중독, 한 가지 무엇인가는 중독과 관련된 것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고 중독하고 무관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독은 조절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요. 여러 가지 그 약물이나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것 말하고요. 그것 때문에 화학적 뇌손상을 일으키고 뇌 발달을 방해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만성질환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중독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더 무서운 건 중독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우리가 이 예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최근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하다가 돈 구워서 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몸을 팔아서도 하다가 결국은 안 되면 자살을 하는 분들이 생기고요. 오른쪽 기사는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맨날 이제 집에 안에서 이제 물건 부수고 아이들 패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자궁암에 걸려서 이제 내가 애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죽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삼겹살을 나눠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남편분이 그걸 술 바꿔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누구죠? 김성민 씨? 네, 또 자신의 어떤 커리어가 그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망가지고요.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야구 선수 정수근 선수입니다. 정수근 선수가 2008년도에 사실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그걸 말리는 경찰도 폭행을 하고 그때 이제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700만 원만 선고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판사가 이 사람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치료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아마 작년에 음주운전을 다시 일으켜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말아먹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중독을 진료하다 보면 참 무섭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길을 가다가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면 그걸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중독자는 말리는 가족을 뿌리치고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 내놓는 게 중독이고요. 자기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못 느끼고 있고요. 그게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가 저는 진료하면서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중독성이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그 반응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땅콩이 중독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땅콩은 우리가 아는 러미날이라고 하는 진해 거담제를 부르는 은어를 말합니다. 러미날 했잖아. 아니, 선생님 안 했는데요. 땅콩 했잖아. 선생님 땅콩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은어가 엑스터시를 도리도리라고 부르는데요. 대개는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 같은 데서 엑스터시를 많이 하는데, 고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신다고 해서 도리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스코텍 가서 혹시 그렇게 추고 있으면 저 사람 혹시 엑스타시 한 거 아닌가?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게 쇼핑, 휴대폰, 일, 운동, 다양한 자해도 심지어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중독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쾌락회로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굉장히 몰입하게 하고요. 그리고 시간의 대부분을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큰딸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너 안 되겠다 핸드폰 내놔. 아버지 이러지 마시라고 못 뺏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벌써부터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것을 못하게 하면 굉장히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게 또 중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건 여기 배측 피계부라고 하는 곳에서 증격축좌핵으로 가는 여기가 이제 쾌락회로인데요.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올 수 있으면 그걸 분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중독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활성화가 되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싶은 꿈을 이뤘을 때, 시험을 잘 봤을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약물들이나 알코올은 여기를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1000%가 올라가죠. 힐업봉이죠. 코카인은 400%, 몰핀이나 니코틴 한 300%까지 니코틴, 도파민 분비를 이렇게 확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저기를 계속 자극을 하다 보면 뇌가 변해요. 뇌가 변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감정, 행동, 이성, 성격이 변화하고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능력이 마비가 되고요. 특히 신경손상이 일어나서 전두엽 기능 손상으로 인해서 인식장애하고 판단력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수용체라는 건 조절 스위치입니다. 조절 스위치가 켜지면 좋다, 행복하다, 배불러, 그만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스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절 스위치가 도파민 수용체가 많은 사람들은요, 마약을 주면 이런 거 왜 해? 불쾌해, 안 할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위에 이제 뇌는요. 근데 이 조절 스위치가 적은 분들은 마약을 주면 죽인다.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재밌는 건 마약을 사용하면 할수록,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담배를 피면 필수록 이 조절 스위치인 도파민 수용체의 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되죠. 나중에는. 또 한 가지는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쾌락회로의 반응성이. 큰 망치로 늘 두들겨 맞다가 잔펀치를 맞으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무기력하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쉽게 오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알코올이나 약물이 자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진실 씨가 저랑 동갑입니다. 옆 학교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 자살하던 날 소속사 사장님하고 술 안 먹었으면 자살 안 했을 거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 연예인분들이 많이 자살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알코올 사용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고호도 실은 굉장히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7살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권총 자살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로트렉이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37살에 자살은 아니고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하루에 33명이 죽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나고 있지만 거기도 하루에 33명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알코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자살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율이 10% 오르면 자살률이 1.4% 정도 오른다. 자살의 한 30%는 알코올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2001년하고 2005년도 10% 정도 올랐는데 자살자는 2배가 됐어요. 굉장히 좀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EQ라고 하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미국의 대통령이나 뭐 그분들이 꼭 훌륭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성공했던 게 지능지수가 아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게 이제 타임지에 나왔는데 정서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어내고 사회적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성공하겠죠. 근데 알코올은 마약은 게임은 이거를 마비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의 감정적 상처도 읽어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얼굴 표정 읽기 실험이라는 겁니다. 1, 2, 3, 4 중에 어떤 상태라고 보시나요? 4번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만 이제 술을 드셔야 될 때가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감정 상태 같습니까? 네, 또 틀리신 분이 있네요. 네, 확신의 찬입니다. 네. 이게 남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검사를 하면서 뇌 사진을 찍었더니 여자분들은 아주 조그만 뇌 영역만 활성화되고 점수가 높은데 남자들은 머리를 다, 온 뇌가 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점수는 적다는 건 머리를 다 써도 여자를 잘 못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뇌가 많이 쪼그라드는데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뇌가 쪼그라들어서 뇌 손상이 돼서 판단장애가 생깁니다. 굉장히 위험한 판단들을 많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게 오른쪽은 뇌 손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분들은 이게 카드 덱을 놓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위험한, 돈을 많이 잃고 많이 따는 카드인지 아니면 적게 잃고 적게 따는 카드인지. 근데 결국은 100번까지 가다 보면 적게 잃고 적게 따는 카드를 선택하다 보니까 돈을 따더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게 일반인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뇌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100번까지 갈 때까지 계속 위험한 선택을 하는데 그 중간에 약물 사용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감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판단장애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거라는 걸 잘 예측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음주운전에서 생길 폐해가 심각한 걸 예측할 수 있으면 그런 위험한 결정들을 안 하겠죠. 근데 2번, 3번씩 하는 분들이 꽤 많고 우리나라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한 30% 되니까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 다시 해주세요. 다시 시작. 글자를 말씀해 주세요. 다리, 사진, 모자, 기차. 색깔을 말씀해 주세요. 빨강, 초록, 빨강, 노란, 파랑, 노란, 네, 그만합시다. 예.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모시고 오셨나요? 굉장히 오늘부터 빨리 금주하시고 금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중독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독 때문에 생긴 뇌의 변화가 어떤 건지 봤는데요.
알코올 치료 중인 환자분들 모습 잠깐 보고 다음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가 만나는 날. 이계성 선생이 주관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다. 환자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 환자로 이 모임의 진행 방식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다. 그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알코올 중독 경험에 대한 솔직한 토로. 사회에선 환영받지 못했던 녹색반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게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리가 3번 부러졌고, 그리고 한 번의 상처를 한 사람을 사별을 하고, 그 사람이 병원에 감기로 입원을 했었는데, 바로 중환자실로 갔다가 중환자실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저 작년에 쓰러졌는데 술 먹고 처음 들었어요. 간질식으로 제가 발작을 하고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목포에서 기독교 병원을 입원시켰는데 그 병원에서 저 가망이 없다고 저희 집에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버님께서 애 죽더라도 집 근처 병원에서 죽이겠다 그랬고. 지금 이제 알코올, 저 같은 경우는 약물인데 본드 가스에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게 좀 있었는데, 일단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제 가장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병원에 제일 처음에 오길 때는 나는 병원이라 그래서 이렇게 입원실에 누워있으면은 뭐 아는 사람들에서 꽃다발도 주고 뭐 이런 상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폐쇄를 하는데 일주일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집에다 협박하는 거죠. 왜 이런 데다 집어넣었냐고. 처음에는 묶여서 왔어요. 잡혀가지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왔죠. 우선 여기 폐쇄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도 거짓말도 하고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별 수단을 다 했죠. 근데 이제 병원을 자꾸 진전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술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아, 이게 뇌 질환이고 나는 환자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나갔고 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약물을 많이 하게 하고 의사와 환자가 아닌 우리가 있는 자리. 이계성 선생은 이 모임에서 반드시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아픔을 공유하고 반으로 나누는 자리인 만큼 마음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하는 그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 밤에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서 앞에 마차 슈퍼 있으니까 맥주 한 잔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흠뻑 하나 먹고 그냥 자고. 내가 볼 때 조기 축구 이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족같은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술 먹어라. 이제는 서로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녹색반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지 않으면은 서로의 벽이 있으니까 자존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갖다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해서 술을 먹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말하기도 편하고 받아들이기도 편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같은 식구처럼. 저는 사실 인정을 안 했어요. 알코올 중독을. 근데 여기 병원에 오니까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 나쁜 습관이 아니라 뇌질환입니다라는 그거를 딱. 근데 금단은 안 왔었어요? 네, 없었어요, 여태까지. 술이 어떻게 무서운 건지를 아는데 지금 여기도 방송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술이란 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술 먹고 안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냥 거기서 스톱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프면 머리가 아파서 술을 며칠 못 먹는데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머리가 아프면 또 술 먹어요. 또 아침에 술을 또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2%가 부족하잖아. 그렇지. 만족이 없잖아, 만족. 3차, 4차까지 끝나고 갔는데도 집에 가면은 아무래도 서운해. 또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다 보니까 소문도 안 좋게 나고 뭐 한번 말이 여기서 막 또 갔으면 여기서 또 이만큼 불려져가고 점점 불려져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점점 주위에서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네. 그러면 자꾸 소외가 되고 내 존재 가치는 소멸되고 있으며 나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늪에서 헤매고 있다. 좀 그걸 좀 진작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도 소용이 없어 이제. 우리가 남보다 조금 술을 일찍 배웠던 거를 남들은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술을 배웠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거를 만용을 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내가 겪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제가 뭐 이렇게 남을 보고 안타까울 입장은 못 되지만 서로가 안타깝고 서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들은 알코올끼리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알코올들이 무지무지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술 드시는 분들을 꼭 알코올 중독자라고 뭐라 그러시지만 마시고 옆에서 이해하시고 조금 더 이끌어 주시면은 술 먹는 사람들이 참 마음들이 여리고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저도 도움을 받고 그러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사람과 사회와 멀어진 사람들. 그들이 또 다른 중독자를 만나 다시 사회로의 재기를 꿈꾸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짧은 거리면서 가장 괴로운 여행길이 어디냐 있는데요. 이 머리에서 생각해 머리에서 가슴 여기까지가 가장 오냐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그러다. 왜? 지금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죠. 머리에서 온 거야. 이것을 가슴까지 내려받기가 힘들다. 거리 한 40cm밖에 안 되지만 이것을 가슴에 내려 딱 받았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지. 참 괴롭다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르는 짧지만 긴 거리. 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길.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뭘부터 생각했냐 그러면요. 내가 잘못한 거, 와이프한테 잘못한 거. 여기 보면 병원에 거의 와이프들 도망가죠. 여자들은 다 도망가요. 술 먹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병원을 들락날락 했죠. 끊었다가 다시 들어가고 화나면 또 술 먹고 그랬는데 이제 화나면은 술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뭐 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술 안 먹는 사람하고 다시 대화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주위에 잘못했던 사람들한테 항상 마음속으로 비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술 다시 먹게 되면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왜? 온전한 사람이 돼가니까. 그리고 옛날에 어떤 행운이나 행복 이런 것도 없었는데 술을 끊게 되면은 어떤 행운이 와요. 술을 계속 먹으면 구렁텅이에 빠지지만은 제일 좋은 게 사람이 사람처럼 봐준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식구들이.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평생 이어가야 할 중독과의 싸움. 자신과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 그들은 기꺼이 이겨낼 것이다. 중독자만큼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함께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대신 약이 아니라 도박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담배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독의 치료예요. 화면 보셨죠? 많은 분들이 사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아파하시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근데 이제 앞에 강의 때 쾌락회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독에서 쾌락회로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신과를 공부하면서 쾌락회로가 우리의 뇌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충격을 받았던 시기였는데요. 쾌락회로라는 게 왜 우리 뇌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쾌락회로를 발견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1954년에 올덴 밀러라는 분들이 정기적인 자극을 뇌에다 하다 보니까 이 쥐가 어느 부위가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부위를 자극하니까 쥐가 좋아서 날뛰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기적인 자극을 연결해 주니까 이 쥐가요, 이 레바를 지쳐 죽을 때까지 누르더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속. 이게 지쳐서 도저히 못 누를 때까지 계속 누르더라.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선이 되는 걸 알았고요. 그걸 이제 쾌락회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포유류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요. 베르베르의 소설 뇌가 이 실험을 모티브로 쓴 소설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유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케라케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털이 있고 비늘이 있고 변온동물이고 항온동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포유류는 파충류와 달리 새끼를 낳아서 기릅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요. 자식과 자신의 배우자를 보호하고요.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음성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처럼. 노래를 부르고요. 놀 줄 알아요.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아지하고 놀아보신 적 있나요? 강아지가 나랑 놀면서 정말로 신나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나 애착이나 놀이나 의사소통은 우리한테 만족감과 행복을 줍니다. 이 왼쪽은 이 보노보노 원숭이라고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원숭이인데요. 우리 둘째 딸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비행기 태워주기 놀이인데 원숭이가 비행기 놀이를 하고 논다는 사실을 내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이 비행기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눈 맞춤이에요. 아버지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좋아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나의,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얘는 조금 딴 데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관계나 애착이나 놀이를 통해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건 사실은 중독의 해결책을 여기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케라케로가 필요한 이유는요, 결국은 생존에 필요한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을 이루는데 그런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들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잘 생존할 수 있도록 케라케로가 우리 뇌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성관계나, 그죠? 아이를 돌보는 거나 운동하거나 박할린 씨랑 이 합창단 끝날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컥하는 게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무엇인가 함께 공동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의 케라케로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음식이나 성관계도 케라케로를 자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마약이나 게임이나 약물은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자극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과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장소 선호도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이 두 개가 다른데 새끼를 막 낳았어요. 새끼를 막 낳는데 그래서 이쪽 방에는 새끼를 두고요. 이쪽 방에는 코카인이라는 약물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어느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를 쟀어요. 그랬더니 첫 일주일 동안은 새끼가 있는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더랍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새끼는 내팽개치고 코카인이 있는 방에서만 지내더라는 거죠. 사실 지금 여성 음주나 이 여성의 흡연 인구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무언가 돌보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짊어져야 될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쥐입니다. 1부 1처제 쥐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쥐가 1부 1처제예요. 네. 왼쪽에 프레어볼이라고 이제 들쥐인데요. 얘는 1부 1처제의 쥐예요. 얼마나 정조를 잘 지키냐면요. 남자가 죽으면 베고 있던 새끼도 유산이 될 정도로. 예. 그래서 이 들쥐는 여기 보면 1부 1처제고요. 새끼 나오면 같이 기르고 하루에 거의 50% 이상을 서로 핥고 지냅니다. 애정 표현이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놈의 산쥐는 새끼 내놓고 도망가고, 새끼 내놓고 도망가고, 새끼 내놓고 도망가고. 근데 그 두 쥐가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왜 이런 행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들쥐는
그 애착 호르몬이라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케라케로의 수용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하고의 관계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케라케로를 자극해서 즐거운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산쥐는요, 없어요. 수용체가. 그러니까 그 애착 호르몬이 분비가 돼도 케라케로를 자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놓고 도망가고, 나놓고 도망가고. 우리 인간은 일부일처제인가요? 네, 법적으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세태가. 네. 네. 그래서 이런 관계나 교류, 소통, 사랑의 효과는 마약의 효과다. 이건 우리한테 행복과 만족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중독의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 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중독은 또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마약을 먹었을 때 내가 활성화되는 부위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약 사용자들은 이거 하라고 만들어준 케라케로를 이거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걸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요. 아, 예. 저도 있습니다. 저희 큰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2시간이 있습니다. 와,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울컥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일 아침에도 우리 큰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쌓아왔던 내 경력이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전단지 들고 찾으러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그 순간 중독자들을 너무 잘 이해하게 된 거죠. 이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 인생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구나. 이래서 무섭구나.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중독자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거구나. 칭찬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썼던 애착의 관점에서 본 중독이라는 논문인데요. 결국은 중독에 빼앗겼던 케라케로의 기능을 원래의 기능이 잘 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이 중독의 치료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상담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해지고 만족하는 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내가 얼마나 그동안 개판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얼마나 술 먹고 도박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그것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술 끊는 법, 도박 끊는 법을 알려줘도 그런 반성이 없으면 도로아미 타불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원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나는 다 잃었었다. 근데 이분이 세상에 마약보다 재밌는 일들이 많다.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거를 내가 왜 포기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김태원 씨는 정말 회복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리 아이가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거든, 올라갔는데, 네. 6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지학기는 아니라거든요. 근데 다른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시간 정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하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중독인지, 아닌지, 다른 애들 비교하면 우리 애가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엄마로서는 그게, 판단이 솔직히 안 돼요. 그게 중독인지 제가 제재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잖아요. 욕을 한다고. 네. 사실은 그런 행동, 작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일어날 때 뭔가 개입을 하고 뭔가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자극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한정된 자극을, 그것도 대인관계 없는 자극만 계속 하다 보면요, 이 뇌가 점점 바보가 돼요. 발달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놀이에서 어떤 그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되면 같이 놀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같이 게임하고, 깔깔대고 웃고, 레슬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단체 활동이나 뭐 그런 데 보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정신과 선생님 만나서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 쾌락 회로의 두 얼굴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네. 중독의 해답을 또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그 남자와 여자는 뇌 구조부터 다르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금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도 있었는데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는 뭐 게임이나 도박 또 알코올 이렇게 중독에 훨씬 빠지신 분들이 많아 그렇게 보여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폐해도 훨씬 더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보다 적은 양을 마셔도 적은 기간을 마셔도 알코올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요. 손상도 더 많이 입고요. 중독으로 더 잘 가는 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요즘 여성 흡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10명 중에 2명이 담배 사러 오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2명이 여자 같다. 이런 얘기 있는데, 공식적인 데이터는 2%대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네. 사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빨리 중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래요? 담배를 펴도 금방 중독으로 가고요. 금단 증상도 남자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겪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가 훨씬 더 어렵고요. 요즘 뭐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같은 제재들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도 있으니까. 권하나 씨,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사진. 저희가 그래서 그 자가 진단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흐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표인데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12개 문항인가요?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검사라는 검사인데 요 1번부터 3번까지만 물어봐도 비슷한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번까지 점수가 3점 이상이 되면 내가 실은 위험 음주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거나 절제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3점 이상이면 그냥 그 패턴대로 음주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두 번째 보시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해장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해장술을 드시는 순간 중독입니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든 뭐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또 판별표인데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인터넷 중독이라는 병의 개념이 아직은 정신과 진단책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가 한 달에 3번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신다는 거죠. 인터넷에 빠지면.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가 적당히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약속 시간에 늦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게임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거나 목사님 경우에 저기 도박하러 태백에 가셨다가 목사님께서? 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늦으셔가지고 영원히 못 돌아오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뇌질환, 중독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TV 메디컬 약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의 폐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 폐해 수준에 비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알코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스스로 자신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정수근 선수의 경우처럼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가 함께 중독자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중독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 특히 여성 중독센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강의 들려주신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이계성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한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중독은 결핍에서 온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계속 갈구하고 그것을 채우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면 누구나 중독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죠. 무엇이든 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합니다. 중독은 이제 개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질환임을 잊지 마시고요. 쾌락 회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성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애한테 이제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하고 그림자가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폭력적인 성향의 여러분들은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애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은 This is the last time I'll fall in love. Last time I'll fall in love. The last time I'll fall.